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월요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밖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봄비인지 겨울비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여론조사를 보면 이 갤럽 같은 면접조사든 아니면 ARS 조사든 변하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70대 이상과 4050 세대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 문자 그대로 간극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4050이었지 이재명의 대장동, 백인동 게이트를 모르겠습니까?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우리 사회의 주력 세대가 어떻게 도덕성을 이렇게 외면할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는 35살 가량부터 45살 언저리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4050은 왜 정의관념보다는 반기득권에 더 경도되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우리 사회에서 처음으로 무상교육 등 무상시리즈에 아주 익숙해진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래 세대는 또 다릅니다. 2030,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9살부터 35살 가량까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공정과 정의, 균등한 기회에 목을 맨 세대입니다. 어제 제가 잘 아는 50대 교수와 통화를 한 뒤에 제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65살 이상 노년층은 이 나라의 개발 시대인 박정희 전두환 시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세대로서 그들은 군사 강권 통치를 경험했으면서도 그 시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에 다 함께 노력해서 그런 발판을 마련한 것에 긍지를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4050은 고무신과 책 보자기, 몽당연필은 물론 흑백 TV조차 모르는 세대입니다. 어제 저하고 통화를 했던 그 교수도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만 하더라도 철이더니 컬러 TV가 일상화되고 있었고 20살이 되니 마이카는 미국 같은 부자 나라만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가정교사를 하면서 수천 대 1의 경쟁을 이기고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다거나 아니면 소를 팔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어 검이 환영했다는 우골탑은 우리 시대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시대는 물론이고 저보다 약간 나이가 많은 우리 선배들의 시대, 그때 경험했던 젊은 청년 시대의 애환은 지금 2030은 물론이고 4050도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4050은 자신들이 누렸거나 누리고 있는 영화보다는 자신들에게 더 적게 나누어지는 현재의 저하의 불만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권은 그런 반기득권에 기댔던 정권이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은 지역주의 타파라든가 권위주의 청산 같은 노무현의 철학조차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친문, 친명을 여러분은 무슨 정치 철학적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까? 저는 정치 철학적으로 그 두 그룹을 구분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 어떤 기준도 없이 다만 정치 입문 과정과 그리고 정치계에 들어와서 그 이후 친소 관계가 친문과 친명을 가르는 기준이 될 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러니 문재인이 말한 명문정당의 명과 문이 제대로 청산되지 않으면 이 나라의 진정한 진보는 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 민주당이 만들고 있는 위성정당에 지금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정의당, 진보당은 12석을 달라고 요구를 하다가 정의당, 그러니까 녹색정의당은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가칭민주개혁진보연합은 16일 온라인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죠. 민주연합엔 통합진보당 출신인 진보당뿐 아니라 진보연합 등 많은 진보 활동에서 맨 선두에 있었던 박서군 등의 연합정치시민회의라는 친북 반미 세력을 의심받는 단체까지 참여했습니다. 과연 이 연합비례당이 앞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이 연합비례당은 반윤 세력 총결집을 목표로 하면서 지역구 비례공천을 통합하고 공동정책과 공약도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밑에서 벌어진 의석 나눠먹기 싸움이 일각을 허물어지게 한 것입니다. 녹색정의당이 결국 비례대표 연합 공천을 거부를 한 것입니다. 정의당은 고향갑에서 지금 현재 사선이죠. 심상정이 5선 도전에 나선 상황입니다. 인천 남동을의 배진교, 광주 서구을의 강은미, 인천 연수을의 또 이정미, 그리고 경남 창원 성산의 이영국 등도 민주당과 충돌하는 지역구입니다. 결국 녹색정의당은 17일 전국위원회에서 비례공천을 거부하기로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 지역구 단일화에 대해서는 여지를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예컨대 심상정이 출마하는 고향갑처럼 정의당이 경쟁력이 있고 접전이 예상이 된다면 단일화나 선거인대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준연동제의 특성을 이용해서 비례대표도 나름대로 챙기고 지역구는 단일화 등 선거연대를 해서 이익을 챙기겠다는 것입니다. 상임대표, 이 김준우라는 사람이 상임대표를 하더군요. 이 김준우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민주당의 비례정당에 참여하지 않지만 윤석열 정권 심판과 중단 없는 정치 계획을 위해 폭넓은 정치연합과 지역구 연대를 추진키로 했다. 글쎄요, 과연 민주당이 어느 정도 수긍을 할까요? 한편 이 연합비례당에 합류한 진보당은 현재까지 85곳 지역구 예비후보를 등록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언론 보도를 보면 진보당 안팎에서는 지역구 중에 3개 정도만 요구하는 것도 아주 현실적인 요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진보당에 양보 가능을 한 지역구로 지난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강성희의 전주을을 비롯 그리고 어정부을의 김재현, 관악을의 이상규 등을 거론합니다. 전에 국회의원을 한 번씩 한 사람들이죠. 이런 지역구에서 3파전이 벌어진다면 국민의힘이 당선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승복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민주당은 지지율 한 자리인 군소정당들에 무턱대고 끌려다닐 수는 없다는 반응입니다. 어쨌든 진보당과의 단일화가 불발되면 야권 표가 갈려서 국민의힘에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일화를 하면 이번에는 민주당 후보들이 반발이 문제입니다. 진보당 강성희의 전줄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예비 후보만 7명입니다. 민주당은 최근 정의당 심상정의 경기 고향갑 그리고 이정미 인천 연수을 경선을 확정했습니다. 단일화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강은미의 광주 서구을을 전략 선거구로 비워둔 것은 역시 이런 고민이 반영된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오는 3월 20일 후보 등록 직전까지 민주당과 정의당 혹은 진보당 등 이 군소 정당 간의 단일화 논의로 야권은 몸살을 앓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진보당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과의 지분 협상은 사실 무근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어제 휴일 뉴스를 탄 것은 개혁신당입니다. 이준석이 당 내용이 노출된 가운데 17일 10시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를 했다가 기자회견 1시간 전에 돌연 취소했습니다. 통합 일주일 만에 개혁신당 내부에서부터 잡음이 터져나온 겁니다. 애초 매주 월, 수, 금요일 아침에 최고위원회를 열기로 했는데 16일 예정된 최고위는 갑작스럽게 연기가 됐습니다. 정의당 출신 유호정 그리고 배복주, 이분은 배복주는 전장년 대표의 아내입니다. 이 배복주의 개혁신당 합류에 대해 이준석과 이낙연이 이견을 보이면서 신경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준석이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는데 개혁신당은 이날 오전 9시 이준석 기자회견은 취소됐다고 다시 기자들에게 공지를 한 것입니다. 전날 밤늦게까지 한 회의에서 어떤 식으로든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양향자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가치와 비전, 철학과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정치적 세력 규화만으로
100년 정당은커녕 일주일 정당도 안 된다는 게 제 판단이다. 글쎄요. 그런데 그걸 이제 알았다는 것입니까? 양양자가 그 뒤에 쓴 말은 더 놀랍습니다. 이렇습니다. 좌우, 진보, 보수, 이념, 정파의 낡은 가치를 버리고 이제는 건너가야 한다. 글쎄요. 이 정파와 계파란 단어부터 착각한 것 아닌가요? 계파의 낡은 가치를 버려야 한다는 걸 정파의 낡은 가치를 버리고 이렇게 표현한 건 아닙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진보 보수 이념이 과연 과거의 익숙한 구태입니까? 그렇다면 양양자 의원이 건너가고자 한다는 새로운 미래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그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총선을 50일 앞두고 사생결단에 나선 후보들이 속속 무대 위로 올라오고 있다.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사생결단에 나선 후보들, 어느 신문은 복수전에 나선 후보들, 이런 표현을 쓴 신문도 있습니다. 방금 이 표현은 어느 좌파 진보 언론이 쓴 기사 내용입니다. 사생결단에 나선 후보들이 속속 무대 위로 올라오고 있다. 설 연휴를 전후로 본격 등판하거나 대중에게 각인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이낙연, 이준석을 앞세운 개혁신당과 혹은 조국신당 등을 보면서 과연 양당제 구도에 균열이 갈 것이냐, 이게 초점을 맞춘 기사입니다. 고백하자면 주간 경향의 기사입니다. 양당제에 도전하는 제3지대의 출현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 기사에서도 지적했듯이 대부분 선거 뒤에 거대 정당에 흡수되거나 내부 분열로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JP의 당이 그랬고 이회창의 당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3지대는 그때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JP당이든 이회창 당이든 정체성은 아주 뚜렷했죠. 그런데 개혁신당을 비롯한 제3지대는, 지금 이 제3지대는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은 것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이 뭘 추구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기회주의자들이 많다는 혹평마저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좌파 언론은 무게감 측면에서 기존과 다르다는 평가도 있다고 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개혁신당을 이끄는 이낙연, 이준석이 당대표 출신인데다가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 후보로 평가받는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이낙연은 또 몰라도 이준석이 언제 미래의 지도자로 보였습니까? 2월 13일 국회에서 첫 최고위원회의를 연 개혁신당은 최소 30석으로 이번 총선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저는 이 숫자에 깜짝 놀랐습니다. 재밌는 것은 벌써 이런 유의 기사도 구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의 기사는 대부분 2월 4일과 5일 매트릭스의 여론조사, 그리고 2월 6일과 7일 엠브레인 퍼블릭의 여론조사, 그리고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했던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도가 불과 1, 2% 차이로 딱 붙어 나온 것을 거론을 합니다. 국민의힘이 이긴 것도 있고 민주당이 이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정당의 박빙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새로운 추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JTBC 의뢰로 메타보이스가 2월 10일부터 12일 여론조사를 한 결과 국민의힘은 39%, 민주당이 35%, 오차범위 아니지만 국민의힘이 4%포인트가 이겼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것도 JTBC 여론조사에서 말입니다. 그 뒤 갤럽에서는 그 차이를 6%포인트로 벌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주간 경향은 양당 지지율이 30%에서 40% 범위에 머물며 한쪽이 일시적으로 튀어오르는 현상조차 관찰되지 않는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상승 흐름을 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는 민주당이 공천 초반에 이미 실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영남권 공천 결과를 속속 발표하고 의과대 정문을 계속 늘리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의료계의 집단 반발,
이 문제에서 국민 여론이 어디로 쏠릴지 아직 변수는 너무 많습니다. 어떻든 한국갤럽조사를 보면 집권 3년차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 4%포인트가 올라서 33%, 최근 20주 기준으로 볼 때 최고치가 36%였습니다. 반면 최저치는 가장 최근 조사인 2월 첫 번째 주 29%입니다. 30%가 무너졌죠. 좌파 언론은 시간이 갈수록 지지율이 우하향 추세를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다, 우상향 추세로 접어든 것이라는 지금 희망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거의 모든 여론조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는 올라가고, 그리고 반면 민주당의 지지도는 하향 추세입니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은 동조화되면서 40% 정도로 올라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이 내세우는 검찰 독재라는 말보다 지금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운동권 청산이 앞으로 더 설득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8.6 운동권 청산보다 차라리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문재인 적폐 청산을 직접 탄핵하는 공중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정권 심판론이냐 정권 지원론이냐 싸움을 하기보다는 정의냐 불의냐 직접적으로 싸우는 것이, 그런 직접적인 싸움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어제도 국민의힘의 상승 추세를 확인하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CBS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에 의뢰해서 2월 15일과 16일 양일간 실시를 했던 ARS 여론조사에서 지지 정당을 묻는 질문에 응답은 이렇습니다. 국민의힘 44.3%, 민주당 37.2%, 두 당 간 격차는 7.1%포인트로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그러니까 곱하기 2를 하면 되죠. 6.2% 바뀝니다. 놀라운 것은요, ARS 여론조사에서는 일반적으로 민주당이 오히려 더 높게 나오는 편인데, 이번 ARS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이렇게 압도를 했다는 점입니다. 그 외에 개혁신당은 6.6%, 그리고 녹색정의당은 1.2%입니다. 지역구 투표에 있어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 하는 질문에도 국민의힘이 44.3%, 그리고 민주당이 35.9%로 국민의힘이 무려 7.4%포인트를 이겼습니다. 이것도 오차범위 바뀝니다. 비례대표 투표 의향에서는 국민의힘이 43%, 그리고 민주당은 30.3%, 개혁신당이 9.9%, 녹색정의당 3.6% 순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국민의힘은 과반수 이상을 획득합니다. KSOI는 개혁신당이 특히 비례대표 투표 의향에서 민주당 지지층을 잠식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지역과 비례대표 투표 의향조사에서 국민의힘은 지역구 지지자 1.1%포인트가 비례대표 투표에서 이탈을 하는데, 그 반면에 민주당은 무려 5.6%포인트가 이탈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총선 52일을 앞두고 한강, 낙동강 두 개의 전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도 언론의 표현입니다. 한강 전선, 낙동강 전선. 언론은 어제 국민의힘이 영남권 공천을 일부 발표하면서 서울과 PK 격전지 대진표가 확정됐다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지역은 사실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지금 확정된 것은 두 개. 하나는 인천 계양을 원희룡과 이재명의 이른바 명룡대전. 또 하나 확정된 것은 김태우와 김두관이 맞붙는 양산을 대전입니다. 특히 양산을은 문재인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홍준표가 이곳을 피해서 대구 수성으로 가면서 무소속으로 갔죠. 그래서 스스로 대권 주자에 반열해서 사실상 탈락을 했던 사건이 진원지입니다. 그때 저는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홍준표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양산을 전투를 두고
대구 수성으로 갔을까? 저는 아직도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양당의 공천에서 돋보였던 것은 오히려 민주당 원내대표인 홍익표를 서초울에 단수 공천한 것입니다. 과연 홍익표는 왜 저의 안방이라고 불리는 서초울에 도전장을 낸 걸까요? 한편 국민의힘도 험지 출마로 부산 북강서갑에 5선의 서빙수 그리고 교남 김여울에 3선의 조혜진을 투입했습니다. 두 분 다 반드시 살아오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어제 부산 해운대갑 주진우 등 12명을 단수 공천자로 발표했습니다. 대구에서는 달서 의뢰 원내대표 윤재옥 그리고 달성의 추경호 전 기재부 장관 등이 단수 공천됐습니다. 부산은 주진우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법률비서관을 지냈던 대통령이 가장 아끼는 검찰 후배라는 사람이죠. 이 주진우를 비롯해서 김도읍, 김미아, 이성근, 정동만 등이 이 단수 공천에 포함이 됐습니다. 강원에서는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정아 그리고 유상범 그리고 김한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는 중랑갑에서 이성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단수 공천 대상자가 됐습니다. 자, 문제는 50명이 넘는다는 이 대통령실 출신들 그리고 장차관들 그리고 대통령과 가깝다는 검사 출신들 이분들이 얼마나 단수 공천을 받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것도 안방에서 말입니다. 지금까지 본선에 직행하는 대통령실 출신 인사는 경기 어중부갑의 전희경 그리고 주진우, 이성환 등 3명인데 비교적 험지로 분류되는 어중부갑이나 중랑갑과 달리 안방 중에서도 안방인 해운대갑에 출전이 결정된 주진우는 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아직까지는 큰 잡음이 들리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이른바 자객 공천으로 무척 시끄럽습니다. 이른바 찐명이 진명보다 더 센 찐명이 양지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이재명 측근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이재명의 특보 등 찐명으로 불리는 상당수가 비명 의원 지역구나 민주당 텃밭에서 출마를 준비 중이기 때문입니다. 언론은 지난해 8월 임명된 당대표 특보 9명 중에 7명이 총선에 출마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특보 임명 당시부터 총선용 스펙 쌓기 아니냐 하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송파을에 출마하는 송기호 특보를 제외한 6명이 민주당 현역 의원 지역구로 출마를 합니다. 대장동 등 이재명 사건을 변호를 해온 이재명의 변호사 박균택, 이근태 두 변호사는 각각 이용빈 의원의 광주 광산각과 그리고 경기 부천병의 김상희 의원 지역에 출마합니다.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대변인을 맡았던 정진욱도 윤영덕이 있는 광주 동남갑에 출사표를 냈습니다. 이외에 김문수 특보는 소병철의 전남 순천 곽양 곡성에 출전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 만난 이른바 경기도 라인 역시 비명계 지역구를 노려 자객 출마가 아니냐 하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비서관 출신이죠. 모경종 이분과 이 성남시 대외협력팀장을 지낸 천경배 당대표실 국장이 그렇습니다. 그러자 수도권 비명계 의원은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이 대표 측근들이 현역 의원 지역구를 노리고 나선 게 아주 웃기는 일이다. 밀실에서 불공정 공천을 하려는 게 아니냐 하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3지대가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으로 뭉친 것은 설날을 하루 앞둔 2월 9일입니다. 그 통합 컨벤션 효과가 반영이 됐을 첫 여론조사는 2월 11일, 12일 진행을 한 메타보이스의 조사입니다. 이 조사에서 개혁신당은 5%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때 다들 놀랐죠. 컨벤션 효과는커녕 반 이준석, 반 이낙연이 늘어난다는 증거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갤럽조사에서 증명이 됐습니다. 갤럽조사에서 개혁신당 지지는 불과 4%. 이준석이 개혁신당의 첫 최고위 회의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가장 적극적인 개혁은 지난 몇 년간 지속된 윤석열과 이재명의 의미 없는 경쟁의 종말이다. 글쎄요, 윤석열과 이재명이 정말 의미 없는 경쟁을 한 겁니까? 만약 서구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면 그는 의미 없는 경쟁이 무엇이냐 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매우 시달렸을 것입니다. 지금 개혁신당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의미 없는 말들. 바로 정치성의 문제입니다. 잡탕밥인이 하는 비아냥이 나온 것은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언론은 서로 다른 세력끼리 합쳤으니 당의 방향성이 있으리 마무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기껏 페미니스트니 반페미니스트니 그러니까 반페미 경론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국소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 철학의 부재, 다시 말해 빈곤한 철학 때문입니다. 아무런 철학 없이 오로지 입신양명이 목표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우석이었습니다.